수위만 추상적으로. 자, 공덕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한잔 하시죠. 예. 황 선배님, 물이랑. 예. 아, 소주입니다. 소주. 아, 소주예요? 몰래 소주를 담았군요. 진짜 공사 현장 가면 한밭집에서 점심 때 딱 네, 아저씨도 오셔가지고 딱 놔놓고 쫙 글라스에다가. 두 잔 딱 먹으면 한 병 날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을 그걸 이홉들이 소주라고 하잖아요. 음. 그게 컵으로 두 잔이란 뜻이에요. 아, 그게 정말 아무 일 없이 네, 나와요. 그래서 그 이홉들이고 그 두 배 되는 걸 사홉들이. 음.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지금 없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 연식이 좀 되는 분들은 이홉들이 소주 그럼 무슨 얘기 알아듣죠. 술힘 아니면은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못 맞습니다. 버티니까요. 네. 노동주. 그렇죠. 근데 술 마시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술 마시면서 힘이 막 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네.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자꾸 지금 아마 홍준표 후보님은 마셔도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지금 전화도 안 받는데요. 아, 전화도 안 받는데요. 잊었어. 그러신 것 같아요. 뭐에 가장 삐졌을까? 그냥 뭐 이 당이 내가 그렇게 옛날에 다 망한 당 내가 건사해주고 내가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뭐 그거죠. 마상이라고. 마상. 마상을 입으셨구나. 그러니까요.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이 훨씬 많긴 했지만 특유의 분위기가 있으시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 정치를 좀 재미있게 만드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 있죠. 네, 너무 무겁지 않게. 장군님 목소리 좀 더 크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뭔가 자신이 예.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까 괜히 여론조사 전문가라 해가지고 소울 톤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보죠.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분 틀린 사람도 많죠. 그것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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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한동훈, 네. 그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그렇죠. 네, 올라가요. 맞아요. 그 막판에 요동치고 그래가지고 네. 자기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근데 한동훈이 상승세라는 건 자기들도 읽겠는데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미묘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당심이. 그러더니 막판에 이제 홍준표 쪽에 쭉 빠져버리고 김문수 네.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궁금한. 나중에 이야기하죠. 네.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차별 아닐까 이런 생각. 아, 홍자면 서울대 출신만 된다.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뭐 우리 저 TK 우리 보수 원조들은 그래도 뭐 서울대 정도 나와야 뭐 좀 대선 후보가 돼요. 돼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것도 서울대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뭐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야, 어쨌든 세상의 고정관념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재명 뭐 여러 가지 요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관례를 벗어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난 12월부터 계속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대법원 선고도 그렇고 여러모로 예.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장 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건 한덕수 총리 지지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러게 말입니다. 89.77%였나요 이재명 네, 네. 후보 선출할 때. 근데 그때 그 대회장에 이 민주당 고문님들이 나와 계셨어요. 뭐 네. 권노갑, 뭐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이분들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발표할 때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득표율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언론에 나긴 했는데 옛날에 뭐 김대중 뭐 때부터 해서 정치하시던 분들인데 입을 잘 못 다무시더라고요. 지난 대선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 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결의 성원영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5월 2일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대행 쪽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제 경선 중간에 떨어졌죠. 거기 캠프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사무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나오려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안 나오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한테 갔다가 나경원 의원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가는 약간 수순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은 한덕수 대행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나오는 거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무실 얘기하셨죠. 네. 기자들이 지금 오전부터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불이 꺼져 있고 아, 사람이 없나요? 사람 없어요. 오. 없습니다. 문 잠겨 있어요. 네. 그 경비한테 물어보죠. 여기 누구 사람 들어옵니까? 아니 우리 아무 연락 못 받았는데요. 오. 그러니까 좀 이 언론에 나오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이른바 그 찜 해놨을 수는 있겠어요. 한덕수 총리 주변 사람들도. 근데 네. 실제로 거기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차렸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 여전히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그 추측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다니는 데마다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직업이 기자고 하니까. 네. 근데 어제인가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할 때 그 밑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윤후덕 의원이라고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은 내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그분은 이제 전혀 이제 반대쪽에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안 나오실 걸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분뿐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좀 잘 아는 분들일수록 저 끝까지 저렇게 고민만 하다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어떤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한덕수를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일단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출마 안 할 거예요? 가능성이 좀 높다. 높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저 다음 주에도 이 얘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그렇게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출마하려면. 네. 자, 사퇴한다고 해서 곧 그게 대선 출마일까요? 예. 네, 사퇴는 했는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사퇴를 해놓고도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약간 그 수순이네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인은 예측이 가능한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두면 저건 선언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데 한덕수 이분은 평생 관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신문 만평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네. 이렇게 떼면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장면 나오던데 네. 본인도 지금 모를 거예요. 내가 나가야 아직도 되나 모른다, 안 나가야 본인이. 되나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또 이제 그 부인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그 부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좀 이따 더 해드릴게요. 여전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너무 많은 카드를 준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사무실 불 안 켜진 거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게요. 굉장히 디테일한 분위기상으로는 99% 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팅은 세게 해야죠. 네. 안 나오는 1%에 여전히 저는 걸고 싶고요. 네.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선거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출마를 망설이거나 결정할 때 제일 큰 게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돈을 집행할 때 제일 큰 몫이 뭐냐면 법정 공보물이거든요. 네. 법정 공보물을 선거운동이 시작하면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2천만 부예요. 네. 2천만 부면 제작하고 배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기획까지 생각하면은 여유 있게 생각하면 한 1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게 인쇄가 들어가 버리면 네.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나 이런 데서 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해버리면 이 금액을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금액이 거의 100억대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많아요? 물론 16면이거든요. 네. 물론 한 장짜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내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2천만 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장 고심하는 때는 그때입니다. 이게 걸려버리면 그게 며칠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대충 네. 10일 정도를 보면 5월 7일 정도인 네, 거고 네. 조금 뭐 빨리 그 구해서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죠. 근데 오, 실제로 되게 이런 것 재밌어요. 때문에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출마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이게 단일화해서 이긴 다음에 끝까지 달리는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7일, 8일 정도 이전까지 단일화를 끝내서 되게 인상적인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출마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계속 달린다?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딱 나오면 제일 뭐해서 걸릴 것 같아요. 단일화 룰 협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단일화 룰 협상이 걸리는데 출마하겠다고 나오고 나면 여기는 당이 있고 여기는 혼자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은 누가 더 초조해지냐면 무소속 쪽이 더 초조해질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 갈 거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백억대의 개인 비용을 감수해야 될 수, 15% 넘으면 보전이나 받죠. 네. 15%안 되면은 반에, 10%안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껴안아야 되는 판인데, 평생을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지냈던 분이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저는 그게 큰 발목을 잡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네. 그게요. 저도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입당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는 일단 무소속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나서 들어오시라.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입당을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물론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당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된다, 이긴다는 거 전제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당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기호 때문이에요. 네. 실제적으로는 입원을 만약에 받아야 간다라고 되니까. 하면은 무소속이 돼버리면 저 뒤로 밀려버리면 국민들이 찍을 때까지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해서 생각만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끝나고 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입당 우리 질문이 있으니까 뒤에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입당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의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경선을 해서 했는데. 후보를 했는데 다시 들여서 경선의 개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 출마해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실제로 한 4, 5일밖에 안 돼요. 딱 해서 상황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게 네. 너무나 위태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 분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대선 한덕수 대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덕수 본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죠. 네. 손영택 실장이라고. 그분이 언론에서 자꾸 한덕수의 측근이라고 쓰던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닌가요? 이분은 원래 정치인이에요. 출마하려다가 경선 통과 못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총리 비서실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출마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부탁을 받아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 전에 민정실장을 했습니다. 네. 좀 나쁘게 보면 이분은 한덕수 총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민정실장, 비서실장을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사표 내고 나간 것도 네. 먼저 내가 나가서 좌판 깔아놓을 테니까 좀 나오십시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은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반대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이 포인트를 잘 못 보고 한덕수 측근인 비서실장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던데 이거 이 맥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자꾸 떠드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 이 한국 엘리트들. 엘리트들의 그 큰 병폐입니다. 이게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 제일 잘한 경기고 출신
대통령 없잖아. 혹시 알아 이번에 좀 뭐, 어떻게 이재명 저런 사람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정대철, 네. 헌정회장 이건 경기고 서울법대. 또 누구 있죠? 손학규 전 네. 대표님 이분도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아마 그럴 네. 겁니다. 이분들이 경기고 출신 대통령이 없었다는 한 사람이 있었네. 최규화. 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 그 사람 말고는 없으니까 그 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조언을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 안 하겠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불출마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고 좀 있어 봐라. 이렇게 정대철 회장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고 한 5년쯤 선 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이 또 하나는 이거 약간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좀 감안해서 네.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부인이 최아영이라는 네. 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디 다른 유튜브하고 이런 데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최아영 이 실명으로 조영헌 씨라고요. 이 조선일보의 조영헌 살롱 이걸 연재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11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덕수 무역협회장,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주미대사하고 이제 무역협회장. 근데 그 부인 최아영 씨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다 하면서 네.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11년 전에 쓴 칼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조정실장이 될 때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래요. 무슨 꿈을 꿨냐? 최아영 씨가. 최아영 씨가. 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는 데가 있죠. 거기 휴양지. 거기 산에 부부가 갔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나타나더니 조종사가 권총으로 자기들을 쏘더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해몽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해몽가 권총은 권세를 상징한다. 당신 남편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됐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은 그다음에 그 스프링 콩콩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신발에 스프링이 달려서 퐁퐁 뛰는 거. 스카이 콩콩인가요? 네. 스카이 콩콩. 원래 이제 스카이 콩콩으로 예.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쓸 때는 스프링이 달린 애들 놀이기구 스프링 콩콩이라고 써놨어요. 이분. 네. 그걸 타고 깡충깡충 뛰는 꿈을 꿨는데 그러고 굉장히 나서 부총리가 다양한 됐다는 꿈을. 거예요. 부총리가. 네. 꿈이 중요하군요, 이분의 꿈이. 그다음에 네. 또 한 번은 뭐 깜깜한 지하에서 막 이렇게 미로를 헤매다가 저기 빛을 보고 가서 이제 올라갔더니 아주 무거운 맨홀 뚜껑이 있어서 그걸 겨우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꿈이, 해몽이 아주. 이 무역협회장이 될 때 무슨 꿈을 꿨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자기들 침실로 들어오더라. 네. 그 꿈을 꾸고 무역협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영헌 씨가 자기 그 조그만 미니 칼럼인데 거기다가 제목을 관운과 선견몽,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꿈. 뭐 이렇게 해서 2014년 8월 달에 신문에 칼럼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고 지금부터 며칠 사이에 이 부인 최아영 씨가 무슨 꿈을 꾸냐? 꾸는지에 따라 예. 근데 그 꿈을 꿔서 연결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글을 썼습니까? 최아영 씨가 이 네. 조영헌 씨한테 말로 다 한 겁니다. 네. 근데 조영헌 그러니까요. 씨가 이거를 실명으로 다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걸 익명으로도 안 하고 실명으로 한덕수 최아영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첫 꿈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던 예. 헬기 떠가지고 총 쏜 거. 계엄 때문에 당신 남편 죽을 거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몇십 년 뒤를 내다봤네. 뒤를 내다보는 예지몽이다. 아무튼 그 해몽한 사람이 권총은 권세를 상징한다. 이게 죽는 꿈이 뭐 좋은 꿈이라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네. 권총의 권자가 그 권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해석을 참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뭐 이런 예지몽을 꿨던지 아니면 이제 곧 꿀 예정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거죠. 성인님, 약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시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다 당위적인 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 한 총리가 근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를 한 대행 입장에서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재명 학습 효과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거든요. 뭐냐면 정적이 되는 순간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생존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네. 정말 억지로 짜낸 겁니다. 네. 그 지금 한덕수 그 대행이 만약에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내란 그 관련해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유로울 수 없겠죠.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윤석열 그 정부의 지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폐청산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되짚어봐야 될 건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건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해왔던 사람들이 갖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출마까지만 하면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그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정적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지세들을 규합하고 동정 혹은 분노들을 조합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명분도 다르고 그 이 사람의 캐릭터와 그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정도로 좀 공공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오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처음에 비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세상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과 단일화라는 대형 퍼포먼스가 있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 거냐라는 기대를 또 주위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료가 안 좋으니까 요리 아무리 맛있게 해도 네. 안 되더라고요. 국힘에 이번에 4명 줄이고 2명 줄이고 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의 그 밥이라는 것들 때문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울 건데 이건 오판을 하는 것 같다. 마지막 거는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개인의 감정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결정적일 때는.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정부 질의에 불려가서 네. 그리고 이후에 탄핵까지 당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사실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데 좀 이게 몰려갔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혼자 그냥 당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뒤에 혹시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낙연 총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자, 이 세 가지가 절대 출마 안 할 건데 출마한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이유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억지로 짜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견몽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선견몽.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장관님 의견에 절대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명분 제공을 주위에서 해주고 있어요. 본인은 입을 안 하고 있고. 아까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또 그거 말고 요새 한덕수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안정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개헌과 뭐 이런 이거는 한덕수 총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치를 꽤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인질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금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 좋은 말 할 때 말을 할 때 좀 출마해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 더 한대가 집에 가깝다고 가면은 빨리 꿈꾸라고 난리겠네요. 아니 마치 뭔가 계시를 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만 보면은 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한덕수 않습니다. 대행이. 네, 저는 그렇지 그렇게 않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공공한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은 여전히 출마 안 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실제로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송은 영원히 박제되어서 성지순례 방송으로 그냥 등극하는 것이다. 그냥 정책영 의원님이 다 그 영광을 가져가시고 지금 술을 여러 군데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는 먹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웃기고 여기도 웃기고 일단 여기서는 출마 안 하는 네. 것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마를 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왜 출마를 하는지, 이끌려서 출마를 하든 아니면 생존 본능으로 출마를 하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최대의 리스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요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쓰는 사설이 있어요. 네. 명분이 뭐냐? 왜 나오는 건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자, 우리 저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왜 나와요? 그럼 나는 그 손영공 출신으로서 이 세상 한번 확 좀 개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잘 사는 세상 한번 바꿔서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말 되죠? 네. 맞는 겁니다. 한덕수 왜 나와야 돼요? 제가 저 경기고에 서울대 그놈의 경기고 서울대.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앞으로도 얘기 못 할 겁니다. 두고 네. 보십시오. 설사 출마를 해도 명분 없는 대선 후보. 제가 한 1년이나 3년만 하고 개헌해서 얼른 넘겨주겠습니다. 원래 이제 경기도 출신들이 그 역할을 해요. 옛날에 그 최규하 대통령도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뿐만 아니고 모든 보수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야 여전히 유세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유세단장. 네. 네.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일체 모든 것들은 윤석열이라는 약점을 비할 바가 없죠. 게다가 한덕수 대행이 누굽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바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다 한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등등해서 그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은 또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후보들하고의 변별력도 없을 뿐더러 실제 전장에 나왔을 때 투쟁력을 그 정도로 가질 수 있을 건가?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라는 암초 때문에 출마도 못하고 자초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마도 못하고 좌초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일화 논의 계속되고 있고 그 반 이재명 빅텐트 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이 오전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낙연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이재명을 같이 청산하다 우리 공동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선에도 이제 출마를 하실 텐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상임 고문이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한덕수 대행도 손을 내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낙연 고문에 대해서 손을 좀 내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이낙연 그 고문이 빅텐트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든 아니든 어쨌든 보수 쪽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쉬운 게 지난 대선 때 경선 끝나고 나서 당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결선 투표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에 있어서의 누구는 엎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를 봤을 때 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지막에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결선 투표를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정당에서 결정됐던 부분들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제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결선 투표를 했으면 감히 짐작하건대 8대2 또는 9대1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겁니다. 네. 원팀은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을 아예 없앨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요. 근데 그때 이낙연 후보가 가능성을 봐버리니까 억울함이 남는 겁니다. 지금은 지형이 전혀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억들과 자신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칼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때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들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억울함이나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런 것 자체가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간다 그러면 2021년 경선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한때 남아 이쪽 뭐 지금 아직 옮겨가시지 않았으니까 한때 남아라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당을 옮기셨으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역사 속에 혹평으로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진짜 그런 감정적인 거 이외에 어떤 명분으로 빅텐트에 참여하는지가 사실은 좀 알기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이재명 뭐 그거죠 뭐. 이재명 그러니까 그 전에 국무총리와 대표할 때 이 기사를 이렇게 이낙연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같이 쓰면 그쪽 그 가까운 이낙연 총리 측근들이 기자들한테 막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네. 왜 어디 거기다 비교를 하냐. 네. 그때만 해도 그 이제 기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양강 구도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었으니까 언론이야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따로 써라 막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 비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정도로 이재명을 싫어하는구나. 이제 그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2021년 경선 때 잘못하셨네요. 그 결선 투표 받아주셨어야 돼요. 무리를 해서. 그랬으면 더 원팀이 됐을 텐데. 탈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요 참 약간 슬픈 사연인데 이낙연 전 총리의 그 돌아가신 선친이 민주당 굉장히 오래된 당원이에요 지방에. 예. 그런데 1980년에 전두환이 집권해서 민정당을 만드는데 호남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낙연 총리의 어머님이 자기 남편한테 이 책에다 써놓은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 첩들이는 것까지도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으나 네. 내 자식들을 지조 없는 사람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선친이 민정당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03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도 그 어머님이 전화해서 야 신당 가지 마라. 뚝. 지조를 지켜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사실 떨어질 뻔했는데 이 서부 전남에 그나마 새천년 민주당이 몇 명 당선되는 바람에 이제 이낙연 의원도 그때 당선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경선 때 졌지만 그 정치 막전 막고를 쓰면서 그때 이제 탈당설이 있었거든요. 저는 탈당 안 할 것이다. 탈당할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이유는 이낙연은 민주당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옛날 얘기를 다 썼었어요 거기다가. 근데도 탈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사과했죠. 제가 이 영혼도 가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한덕수 총리 출마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랬을 정도로 참 약간 서글픈 사연이 있는데. 영혼이 거기서 가출했는데 더 가출한 거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습니다. 있다면. 이제 네. 이건 가출 정도가 아니고 네. 완전히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선택을 지금 본인이 50%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 기자 이전에 좀 인간적으로 좀 만류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다 제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3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랐는데 자,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명이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왜 어떻게 두 분이 올라가게 됐는지 결과 분석 부탁드립니다. 거기 앞서서 참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한덕수 후보 이야기 때문에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 그 어려운 걸 짚고 두 명 딱 결정되는 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고일을 해서 그러게요. 오늘 대부분의 기사나 보면 일면이 다 예. 이재명 대법원 얘기입니다. 불운을 타고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간다 한들
사실 이게 거의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문수 그 한동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결국은 당원들 지역 내에서 변화가 좀 있었던 건데 네.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는 전 디딤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한덕수와 한동훈을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한동훈 후보 쪽에 저는 당원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쪽 당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에 얼굴을 누구로 세울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홍준표 올드하죠. 네. 좀 그런 겁니다. 저 김문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김문수만큼 더 올드해 보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바깥에 한덕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동훈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단일화에 좀 더 협조적이었던 우호적인 그리고 완벽하게 지지층이 겹치는 김문수 쪽을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아쉬운 건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막판에 단일화에 대해서 태세 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국민의힘 됐을까? 당원들의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 당을 지켜온 자기의 이력들을 좀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2016년도에 대구 수성에서 떨어지고 나서 실제로 당 활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변방에 좀 있다가 사실 윤석열 같은 게 픽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4명 중에는 가장 영입 인사로서의 느낌들이 아니, 사실은 김문수 커요. 장관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직에 있다가 그러시니까 네네. 그렇겠지만 그 전에도 그전에도. 공세적인 정당 활동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비해서는 홍준표 대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그만큼 당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게 움직이거든요. 당원들은 내 식구 챙기는 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막판에 저는 거기서 흔들려 버렸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 네. 제가 뭐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판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아쉬운 전략이었다. 제가 그쪽 참모였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당원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로 나가는 게 네. 맞죠. 나가서 홍준표가 한덕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태세 전환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주위의 권유든 간에. 그러다가 또 다시 약간 그렇게 흘렸고. 되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지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는지까지 예, 알려주셨어요? 뭐 앞으로 잘 사실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약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 네. 기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연예계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본인은 이제 그 시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분은 아니니까. 그래요? 뭔가를 하겠죠. 근데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이 연예인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인기를 먹고 살고. 또 20, 30대 남성들 중에 홍준표 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래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무튼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어가지고 네. 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국회의원 전화는 또 받고 문자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김문수 후보가 달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세 사람 중에 둘이 누가 올라갈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장관님 분석하신 대로 한덕수 효과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김문수 쪽으로 몰아줬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원들이 올바로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면 꽤 정치 고관여층일 텐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이게 우리나라 이른바 그 정통 보수 정당의 당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기득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넘겨주기 싫으니까 지금 뭐 한덕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하여튼 반 이재명 빅텐트에서 어떻게든 정권만 안 넘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이걸 쳐다보는 그 개인적인 슬픔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분을 갖고 이길 수 없을 때는 명분 없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명분을 갖고 멋지게 지는 게 낫다. 그래야 다음에 재기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남기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번 대선 어려운 겁니다.
계엄하고 내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서 명분은 딱 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아니야 어떻게든 정권 잡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막 참 이걸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잘못된 선택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다. 자,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이 계속될 것이냐? 계속됩니다. 결선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면 그 잘못된 선택이 계속 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면 그래도 좀 우리 변화해볼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자, 결선에서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전 사람은 별로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또 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우리를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이준석도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다. 이 흐름이 우위로 올라서면 한동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5월 3일 날 발표하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으로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워낙 그 상상밖의 일들이 많아서 뭐 틀리는 게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죠. 24년 7월에 당대표 선거할 때 네. 한동훈 그 후보가 그때 당원들한테 62%를 받았더라고요. 당원들 구성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네. 사이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당원 쪽에서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번 2차에서도 지금의 이 선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의 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기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표를 얻어서 되는 거는 뭐 엄청난 기세의 상승으로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세가 좀 상승하고 있을 뿐더러 네.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 내란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물론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한덕수, 이준석 빅텐트를 고려했을 때 탄핵이라는 의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탄핵 자체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연대에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이준석이나 이런 쪽으로의 확장성까지 볼 때 오히려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네. 전체적인 판이 간단하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 두 분이 갈리셨습니다. 예. 김문수와.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열리는 네. 겁니다. 그분이 대선은 어렵겠지만 당권을 잡고 한번 대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극우 세력하고 절연도 좀 해야 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동훈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김문수가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 3일 안에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울 정도. 예측하기 그 진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준석 그 후보, 네. 개혁신당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여기저기 이제 손을 벌리고 있죠. 한덕수 대행, 이낙연 고문, 그 다음에 이준석 사실은 후보까지도 다 우리는 품에 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절대 단일화 안 한다.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늘도 이제 관훈클럽 소총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일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묻지마 단일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묻지마가 아니면 가능하다. 잘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윤 그다음에 그 탄핵에 대한 입장, 탄핵을 찬성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변화나 새로운 세대라는 상징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데 이준석 그 후보의 입장으로 보면은 한덕수 후보가 오히려 좀 애매하겠죠. 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끊임없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될 거냐의 문제. 네. 그 다음에
5월 1일 내일 이재명 후보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건가의 문제가 출마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요소가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일 어려운 경우는 이준석 그 후보는 저는 그 부분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여전히 열어놓고 지방선거까지 있을 생각 물론 고르겠죠. 예상을 고르. 김문수 보면은 저는 아예 네, 창 접고. 자체가 안 열리는 거고 한독수 대행만 해도 열려 있다. 한덕수 대행도전 한동훈 그 후보가 되는가 동시에 네. 열려 있을 수 있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하려고 하겠죠. 한꺼번에 원샷으로 하기보다 네,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네. 어차피 본인은 꼭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차분히 앉혀서 물어보면 단일화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딱 한 번 나가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네 번 만에 됐죠. 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한 두 번 만에 됐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 두 번 네. 만에 됐죠. 경선수 한 번 치고 네. 그랬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두 번 한 거 아닌가요? 네. 이재명 곧 대통령 될 분 이분은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예요. 자, 이렇게 재수 삼수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출마해야 돼요. 이제 40살입니다. 이렇게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대통령 당선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게 염두에 사실 두어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기여한 다음에 서울시장 자리를 본인이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당권을 이쪽에서 가져가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선은 더 멀리 내다본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한 5번 정도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4년으로 줄어들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을걸요.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 나라를 보면 탄핵돼서 임기가 더 줄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로 보고 있고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만 안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묻지만 그렇죠. 아니라 안 한다. 예, 이게 여지를 점점 남겨놓는다. 말들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 출마 이번에는 무조건 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0% 정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잘 확보하면 그게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나오면 무조건 찍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슈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압수수색을 했냐면 서울 남부지검이에요. 여기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김건희 씨가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는 전성배 씨로 이제 기재돼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저에 이어서 코바나 콘체트도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때문에 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한테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목걸이랑 가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목걸이는 사실은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달 안 하고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목걸이를 찾으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요. 뭐 찾으러 갔을까요, 장군님? 살 길을 찾아서 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살 길을 전 두 가지라고 찾아갔다.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게 약속 대련이냐 네. 아니면은 살 길을 찾기 위한 검찰로서의 액션이냐 뭐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이게 기일을 확 당겨 가지고 하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어떤 거요? 라이온 킹의 신발을 들고 딱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존경의 뜻을 딱 표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걸 네. 보고 검찰의 수사 이걸 약속 대련으로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이걸 좀 더 버틴다고 해서 지금보다 검찰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지금 버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갈아타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그냥 당위적으로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갈아타는 중이다. 네. 검찰이 자기의 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게다가 검찰개혁법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서 구체적인 공약화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한테 사실 무혐의를 판단을 했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재수사를 하기로 검찰이 또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검찰 이렇게까지 이제 뭐 건진 법사나 아니면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세요? 예, 권력이 바뀌고 있는 뭐 그런 기관이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 수사 할 때 네. 처음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인이냐? 그게 아니고요. 전환하죠.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네. 저 비서한테 검사가 저 피의자 신문조서 가지고 와라. 그거 딱 옆에서 타이핑 하라고 해놓고 네. 그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환시켜서. 조사하면 돼요. 네. 그 뭐 참고인하고 피의자하고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장관님 분석이 맞다고 봐요. 검찰이 잘려고 이 조직 자체가 지금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음. 자, 검찰 고위 간부한 분들이 전관 예우로 막 수십억씩 돈도 벌고 그 로펌의 취업도 잘하고 했죠. 이미 로펌에서 검사 출신들을 잘 안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네. 이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 검찰 박살나게 생겼다. 그러면 검찰이 힘이 없는데 아니, 검사 출신 로펌에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이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야, 할 수 없다. 네,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을 우리가 잡아먹자. 잡아먹어서 이제 새 정권한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집단이다. 네. 이걸 입증해 보이자. 지금 이런 장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장관님? 그렇게.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서요. 이게 우리 그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이 전 그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그래도 나는 뭐 순진한 문재인하고는 달라 해서 혹시 기재부 개혁도 안 하고 검찰 개혁도 안 하고 그냥 혹시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건 걱정. 몰라도 걱정이 검찰 개혁을 하실 겁니다. 확신을 하시는 분이 그 피해가 어떤 건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절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본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위를 초토화시키고 그 타겟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건데 지금의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게 반성적 고찰인데요.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연히 검찰 개혁 먼저 할 줄 알았더니 적폐청산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 검찰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청산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무리가 있어도 일단 뭐 그 내란종식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겨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관님 말씀이 100% 맞는 건데. 아니, 모두에게 양해가 구해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본인이 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든 기득권들이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모두 다 검찰 쪽에 개혁하는 데 대해서 박수 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검찰의 표변에 속지 말자. 표변에 속지 말자. 이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대법원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굉장히 속도 전이 장난 아니에요. 5월 1일 3시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이고요. 이게 선거법 사건 타임테이블 보니까 2심 무죄가 선고된 게 3월 26일이에요. 그리고 28일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고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번 합의기일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5월 1일 선고를 하는 건데 이게 5월 1일이라는 이 날짜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열흘 전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이재명이다라기보다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큰 대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가는 분위기로 저는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들을 그 전에 좀 정리한다라는 작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러면 무죄.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참 법 공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미칠 긍부정성, 이걸 이렇게 판단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긍부정성이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더라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다 파기환송이 됐다. 저는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당장 미쳐질 정치적 혼란, 그다음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된다 했을 때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혼란. 껴안고 나가야 될 혼란들을 대법원에서 좀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러 봐주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게 질투요? 경쟁심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못 나가는 건 경쟁. 괜찮은데 네. 나보다 못난 자가 나보다 더 출세를 한다. 이게 못 견디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 기관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너무 잘나. 이 네. 대법관들이 배가 좀 아프셨던 것 같고 질투가 났구나.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대법관들이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그런 법조인들이 아마 그런 게 대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깔렸을 수는 있다. 물론 명분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하고 또 약간 달라요. 이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이유로 또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상 객관적으로는 장본인 분석이 100% 맞는 건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네. 이런 것도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것이다. 대법관님도 배가 아파서 국민의힘이 망하겠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은용 선임기자께서도 결과는 무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이거하고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대 0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 그 대법원 그때도 한두 표 차이로 갈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전원이 다 뭐 무죄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중에 이제 뭐 이건 유죄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상고 판결이 기각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끝나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사건이 4개가 더 있잖아요.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텐데 앞으로.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를 내면서 사건이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아닌다의 여부를 판단을 좀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법조인들도 이게 보충 의견이라 이런 걸 통해서 헌법 84조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미리 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다른 분들은 아니 대법원이 그렇게 미리 상황을 예측해서 하지 않는다.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아직 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 선거법 위반만 대법원에 올라와 있지. 맞습니다. 다른 4가지 재판은 아직 대법원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미리 대법원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담을 것이다. 네. 이렇게 엇갈려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엮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로 결정이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건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거니까. 근데 파기환송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걸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될 거니까 네. 그때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불가피하게 담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간의 그 약간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무죄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건은 또 그 다음 번에 예, 다시 또 판단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을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식 열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합형 선대위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질병관리청장을 지냈던 정은경 전 청장, 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보수 쪽에서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뭐 그다음에 뭐 아직 영입은 안 됐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명계 쪽에서는 뭐 박용진 전 의원, 김무겸 전 총리,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통합 선대위 잘 꾸렸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징성, 원래 선대위라는 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뭐 선대위의 간부를 맡았다고 해서 실제 선거를 지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움직이는 조직은 전혀 따로 있습니다.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그 비주류 화합, 또 보수 쪽 뭐 화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이 걸리는 대목들이 좀 네, 있습니다. 어디요? 이인기 전 의원, 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어디 기사 뜬 걸 보니까 이분이 4월 7일이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직후죠. 네. 그때 이재명 같은 부패 정치인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김문수 출마해라. 이렇게 전직 의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이름 올렸나요? 예,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이거 뭐냐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또 뭐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세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국민 통합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선대위 구성이다. 그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은 아니다. 아, 그래요? 약간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건 아니군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 조직을 안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심을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최고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그대로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온전하게 구현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통합이라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딱 구성하는데 충분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깜짝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욕망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지금은 새롭게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선거도 하지만 집권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의 사람이 거론이 된과 동시에 그 다음 공직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귀하고 각 영역별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깜짝 카드를 내서 다 공개해가지고 네. 미리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릴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다만 하나는 20대층을 좀 소구할 만한 상징성 있는 인물이나, 물론 정책은 마찬가지고 그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캠프에 누가 들어가 있고 선대위에 누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많은데, 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주변 인물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고 나서부터 최측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아야 최측근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선거 조직 한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확하게 거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선거 조직은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참모 조직이고 하나는 의원 그룹이고, 이 두 그룹은 후보와의 관련성이 달라요, 동기가. 참모 조직은 후보와 함께 후보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의원 그룹은 후보와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이럴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고, 싸움을 하러 나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후보의 입장이 과도하리만큼 강조돼야 될 국면이 있고요. 그럴 때는 참모 조직이 앞장서는 거고 후보의 입장이 객관화돼야 될 때는 오히려 의원 조직이나 전문가 조직들이 앞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선거 캠페인은 이 두 조직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서로 긴장 관계와 상호 협조 관계들을 가져나가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네. 약간 조금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그 사법적인 그 정치 보복의 칼날이 후보에게만 간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저는 사람들.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지만 사실 주변에 참모로서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사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풀로 자기 컨디션들을 발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캠페인이나 혹은 준비 사항들이 잘 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뭐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극복하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찍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싹 피해 가시네요. 그래서 이걸 피한다고 얼마나 제가 고심을 했겠습니까? 피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어쨌든 대세는 이재명 후보가 맞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대선 기간이 여전히 있는데 본선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한 가지씩만 딱 꼽아주세요. 이게 대통령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 된 직후부터 좀 걱정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용주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죠, 실용주의. 뭐 이념이나 뭐 정책 노선보다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잘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은 대충 예측이 됐었어요. 아,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비교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노선 같은 게 좀 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3년 전보다 오히려 그게 약간 약해졌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야, 제대로 한번 개혁 한번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중도 보수 실용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뭘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하지? 예,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권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대통령 당선되면 그 다음 날 취임식하고 곧장 발표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뭐 국정원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뭐 국무총리, 뭐 이런 그 인사를 딱 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쓸 수는 없거든요. 아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괜찮은 사람. 그래서 이재명 새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이미지도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미지 좋고 실력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몇 가지 제가 못 드린 말씀까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거 기간 중에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국민들과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거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1등은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2, 3등은 1등하고 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2, 3등이 1등을 잘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1등이 2, 3등이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2, 3등하고 대화를 함과 동시에 손해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공격이 있든 특히나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라서 뭐 좋은 말은 듣되 주요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방식으로 현장을 찾아가시고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성 기자님 고생하셨던 거죠. 걱정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되는 길에 있어서 저는 2번 정도 정체성이 바뀌는 거는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한 번씩은 허용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 통과해서 본선 후보 됐을 때 경선 때의 이야기와 본선 때의 이야기는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본선 후보에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본인의 성향을 조금 더 드러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와 쏘갔으니까 탄핵 이렇게 안 됩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전 기대 어리게 사실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디테일한 거고 이걸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네. 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쪽으로 합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기간 동안에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결합해가지고 공격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그 진정성을 갖고 또 그쪽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펼칠 수 있는 공직이 됐건 어떤 게 됐건 좋은 형식으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결합하신다면 그 진정성이 더 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앞에 약간의 반짝 쇼나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의 대세일 경우에는 네. 그런 이벤트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명 캠프 더불어민주당에 하는 말씀이라고. 네. 6월 3일까지 별 흐름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네. 예측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정책의 예측 가능성 그런 것들은 한 명의 유권자로서 저도 좀 궁금한 지점이긴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 방송인 거 아시죠? 내일 밤 9시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